하세요 하면 또 전혀 감이 안 잡히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정확하게 해두시고, 요 파워포인트와 함께 제가 미리 이제 책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대부분 다 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에 북스에 보시면은 제가 권장하기로는 요 매뉴얼이라고 써 있는 밑에 2개 빼고는 순서대로 한번 순서대로가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입니다. 난이도인데 정확하게 그렇지 않고 위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ADF11G R2 이건 R2 기반이에요. 그렇지만 뭐 BC 쪽은 거의 비슷하고 R1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실습이 R2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괜찮은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수 있는 책이고, 얘는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름은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이름은 J 디벨로퍼 핸드북인데 90% 이상은 ADF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지금 하는 파워포인트 수준보다 약간 좀 더 쉬워요. 좀 더 쉬운데 좀 양이 많죠. 그래서 따라하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900페이지 되는 거고요. 요 J 디벨로퍼 R2 이것도 R1이랑 거의 다 되는 거거든요. 쿡북에 있는데 이 쿡북은 팁을 갖다가 다 모아놨어요. JSF 유틸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팁을 갖다가 레시피로 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냐를 쭉 따라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목만 한번 훑어보더라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경우가 여기서 있던데라는 게 바로 그게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뭐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한 300에도 한 400페이지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안 사도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표시에. 이거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 ADF에 관한 내용보다는 ADF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할 때 네이밍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뭐 좋은 책은 아니에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크리스 미어가 쓴 그 프로젝트 아키텍처에 대한 그 OTN에 공개되어 있는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랭크 님피어스라고 하는 이름이 얘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요게 없어요. 요게 얘는 있고 여기는 없는데 3명이서 저자 썼는데 오라클 퓨전 디벨로퍼스 가이드라고 이것도 한 4년 정도, 3년 정도 된 책인데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내용이 ADF BC 말고 나머지의 거의 많은 내용이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이건 실습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제가 실습을 만들고 한 그 책인데 여기는 BC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있긴 하지만 BC보다는 UI, 컨트롤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좀 심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책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매뉴얼. 여기 한 1800페이지, 얘 또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아주 많은 내용이. 결국은 찾다 없으면은 블로그에도 없다. 여기를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가끔. 근데 워낙 많은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그 매뉴얼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F,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ADF BC에서 디자인, ADF BC의 기능을 많이 몰라서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DB를 고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ADF BC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잘 써놓은 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여기에 있는 챕터 3, 4, 5 정도까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게 프로젝트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은 이제 요 근처에서 뭐 좀 하시고, 요거는 혹시 프로젝트 할 때 빨리 찾기 위해서 보시고 볼 필요 없고요. 요거는 시간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고, 얘는 반드시 필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아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맨 아래 있는 거. 되게 좋은 책. 아까도 말했던 조비네시라는 사람이 인도에 있는 사람인데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병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보면은 ADF 소스를 가지고 봅니다. 소스를. 그래서 오라클 ADF 소스를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ADF 모든 소스를 어떻게 하냐. 이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매뉴얼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디버깅이라는 챕터에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SR을 끊어야 돼요. SR을 끊어서 NBA Non-Disclosure Agreement를 CEO 레벨에서 사인을 하시면은 ADF 소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스가 있으면은 디버깅 할 때 얼마나 편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있는 수많은 API들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걸 보고 앞으로 막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ADF-BC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은 뭐 내용을 제가 고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너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저 URL을 한번 보시면은 오라클 ADF의 BC는 1997년도에 자바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JBO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97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7이 폭발적으로 오라클이 전 세계적으로 RDB 1위로 올라선 계기가 뭐가 있느냐면 오라클의 폼즈 30이라는 OGL 툴인데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폼즈 30이라는 툴이 있었어요. 그 툴이 오라클의 DB의 강력한 성능을 갖다가 OGL로 만들어주면서 정말로 공전의 히트를 쳤고, 걔 때문에 오라클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 툴 때문에. 그래서 그 툴이 이제 인터넷 환경으로 오고 자바가 되니까 걔는 자바가 아니거든요. CS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내용을 그대로 비즈니스 컴포넌트로 만들고자 한 게 오라클의 자바스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API들 보시면 전부 다 oracle.jbo.이에요. 그래서 자바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게 1997년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나중에는 BC4J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컴포넌트 포 자바로 바뀌었다가 이제 2000 몇 년도에 ADF-BC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1997년도부터 약 한 15년간 그것도 그 이전에 있는 폼즈에서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DB를 핸들링하는 그런 개념을 그대로 상속해서 아주 오래되고 머추어한 그런 이제 그게 돼서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 방대함이 다른 자바 퍼시스턴스를 하는 API들, 그 솔루션들, 프레임워크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가 안 되게 풍부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폼즈 30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라클 ADF-BC는 DB에 친숙한, 그리고 선언적인 게 OGL에 친숙한 개발자가 자바 이 비즈니스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뭐를 쉽게 해주느냐 하면은 마스터 디테일 예습하셨죠? 예습하신 데에 16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은 볼까요? 안 읽어보고 시킨 건 아니에요. 16페이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16페이지가 이게 내용이 있는데 27페이지인가? 16페이지, 27페이지. 이게 제 거에 파워포인트에 16페이지, 27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마스터 디테일 관계를 어떻게 얘가 쉽게 핸들링 하는지, 우리가 SQL을 안 짜고 우리가
그 어소시에이션이나 링크 관계만 하면은 얼마나 스무스하게 얘가 찾아서 이제 핸들링을 하는지 이런 것들과 쿼리 바이 example이라고 해서 모든 엔티티나 뷰 어트리뷰트에 쿼리어블이라는 어트리뷰트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쿼리를 짜지 않더라도 그냥 쿼리를 할 수 있는 라이크 오퍼레이션까지 제공되는 오퍼레이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뭐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선언적 일뿐만 아니라 이게 그래서 OGL은 아니라는 거죠. OGL 개발사를 자바 쪽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처음에 만들지만 그 안에 우리가 무한하게 정말로 거의 무한하게 코딩을 통해서 로직하고 밸리데이션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아이바티스보다는 OR 매핑 툴의 장점을 TS, SQL 단순한 SQL 매프보다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및 밸리데이션 연관관계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는 비즈니스 서비스에는 데이터 더하기 밸리데이션이다. 비즈니스 로직이 결국은 밸리데이션이에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느냐 OLTP상에서 CRUD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언적으로 안 되면은 코딩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비즈니스 로직을 집중해서 거기에 넣음으로 해서 이제 그런 밸리데이션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ORM의 장점을 취했어요. 하이버네이트나 탑링크 같은 그런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버네이트나 탑링크가 주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SQL을 우리가 직접 개발자가 좀 더 잘 내가 직접 나는 엑스포트다 SQL에 하면은 DB에 좋은 SQL을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점에서 ORM보다는 훨씬 더 아이바티스에 가까운 그런 또 SQL에 대한 장점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툴이 되고요. 그렇게 ORM의 엔티티, DAO 엔티티와 SQL 매프의 뷰 이것들을 그래서 개념이 뷰와 엔티티라는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둘 다를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그 수많은 그 고수들이 현재 나와 있는 디자인 패턴의 좋은 장점을 다 많이 취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디자인 패턴 책이나 뭐 이런 데에 나와 있는 패턴들을 어떤 것들을 적용을 했는지 매뉴얼에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디벨로퍼스 가이드 매뉴얼에 보면은 그렇게 되고 프레임워크를 잘 알고 있을 때 제가 써놨어요. 이지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데 확장 가능, 무한히 확장 가능한데 프레임워크를 잘 알고 있을 때 쉽습니다. 이지는 그냥 이지가 아니죠. 공부를 한 사람은 생산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DB 액세스 하는 데에 우리가 SQL 쿼리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다. 막아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빌트인으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트리뷰트가 바뀌었을 때는 이런 동작 혹은 어떤 엔티티가 바뀌거나 추가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럼 그 이벤트를 어디다 쓰느냐? 오라클 SOA 스윗을 한번 깔아보시면 아시겠지만 EDN이라고 이벤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EDN이라는 JMBI가 다 생겨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비즈니스 컴포넌트의 엔티티가 뭔가 바뀌었을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OSB로 자동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메디에이터 사실 오라클의 예전에 오라클 서비스 버스 그렇게가 메디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데요. 걔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리그링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선언만 할 수 있게 체크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말코딩 하기는 참 힘들죠. 예.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선언적으로 각각의 어트리뷰트의 프로퍼티를 선언적으로 내가 뭘 했느냐 하면은 16, 17페이지
이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게 실리냐? 예, 여기 이런 거, 이런 것들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 파일, 하이어드 데이터 필드를 포맷 타입을 심플 데이터라고 두면서 포맷을 이렇게 딱 지정해 버리면은 UI 단에서 디폴트로는 이렇게 딱 보여주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타입의 컨트롤 타입의 체크박스냐 불리언 박스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힌트에 요 칼럼 이거는 DB로 생각하시면 DB의 어트리뷰트의 이름이 비즈니스 유저들한테 어필하는 내용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스키마 설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힌트를 주면은 그 디스플레이 힌트가 지금 사용하는 이 컬럼의 레이블이 무엇이냐, 디스플레이 디스크립션이 무엇이냐를 여기다가 코드 안에 써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큐먼트로 남겨서 쓰레기가 되지 않고 여기다가 써놓으면 그것들이 위로 다 올라간다 라는 점에서 이제 UI를 좀 안다 라는 그런 모델입니다라고 생각을 고려를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OR 매핑이나 아이바티스나 이런 밑에 하나의 국지적인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UI까지 퓨전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필요했던 내용을 과감하게 모델에서 수용을 했다는 거죠.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밸리데이션, 이건 이제 16페이지 이게 맞네요. 여기서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레인지로 뒀는데 샐러리가 아주 간단한 예였지만 여기에 룰 타입이 아주 다양하게 있었던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바 메소드까지 아주 다양한 걸 써서 여기에 값은 이렇게 밸리데이션이 되고 안 되면 복잡한 자바 메소드 쓰면 되는 것이죠. 뷰 액세스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밸리데이션이 실패를 했을 때 원인이냐 에러냐 라는 거를 타입을 주면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디폴트로, 물론 이 메시지는 리소스 번들을 통해서 전부 다 NLS가 되어 있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는 토커나이징을 해서 스트링 포맷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넣은 값을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넣어갈 수 있게 해서 다이나믹하게 에러 메시지까지 다 지정을 어떤 밸리데이션에 오류가 났는가를 친절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LOV,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LOV에 달아보셨을 거예요. 달아보셨겠지만은 선언적으로 LOV를 달아서 엔티티를 제일 잘 아는, DB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여기에 LOV를 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저가 엄한 인풋을 넣어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막기 위한 것이죠. 유저한테 쉽게 선택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비즈니스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은 들어와야 될 데이터만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로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밑에 비즈니스 서비스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미리 선언적으로 LOV를 달 수 있다. 물론 이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UI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고칠 수 있어요. LOV를 안 달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폴트로 LOV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선언적으로 트랜지언트 어트리뷰트, 썸, 카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룹 바이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캘큘레이션 하는 필드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예, 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빌트인 프리바이 example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그러니까 SQL 직접 리프레시 하는, 파인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이제 아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Reusable Property Sets라는 거는 아까 설계드린 그 책 중에서 쿡북 49페이지에 보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한번 보시면 내가 만든 엔티티에 얼마나 프로퍼티를 모든 어트리뷰트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하나만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거나 6번 이제 또 잡혀 있어요.
요 엔터티에도 잘 보시면은 엔터티의 제너럴에 보시면은 커스텀 프로퍼티로 해서 내가 이렇게 프로퍼티를 뭐 이거는 내가 트랜스레이터블 한 게 아니고 난 트랜스레이터블로 프로퍼티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뷰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아니고 이것과 각각의 모든 뷰에 이런 뷰들의 뷰 자체에도 커스텀 프로퍼티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든 어트리뷰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퍼티를 이렇게 줌으로써 이 프로퍼티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는지 쿡북을 보시면은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 프로퍼티 파일이 만약에 이거면은 그 프로퍼티에 쓰는 데에 있는 트리거를 읽어서 DB 트리거로부터 요 칼럼은 파퓰레이트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모델 단에서의 그런 부분을 조건에 관한 것들도 이런 다양한 프로퍼티를 이용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잭셔널 매니지먼트를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커밋과 롤백이 될 수 있도록 set auto commit JDBC 드라이브에 이런 거를 내가 다룰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뭐 제공을 해준다. 라는데 이 모든 것이 자바와 XML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오라클 JDeveloper는 XML을 정말 파싱을 잘하는, 이용을 잘하는 그런 툴이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언해서 어트리뷰트에다 이렇게 써놓고 LOV를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XML 스키마로 이렇게 스키마를 읽어서 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F-BC가 대충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실행 이걸 갖다가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스테이트먼트도 마지막에 퍼포먼스나 튜닝에서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할지 모르겠고 그뿐만 아니라 이 레인지 패칭. 그래서 각각의 뷰가 어떤 뷰가 어떨 때는 LOV 디스플레이 하는 데 쓰이고 어떨 때는 배치 용도로 쓰이고 어떨 때는 테이블에다 쓰이고 어떨 때는 폼에다 쓰이고 하나씩 이렇게 다양하게 뷰가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DB에서 한 번에 몇 건씩 가지고 올 것이냐 요거를 통해 가지고 튜닝도 선언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이죠. 가장 기본적인 ADF-BC는 너무 무거워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써요. 요거의 가장 큰 부분이 저 레인지 패칭을 디폴트로 두고 써서 그래요. 저 부분을 그리고 느려요. 그것들을 어떻게 저 레인지 패칭을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때 튜닝을 해가면서 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ADF-BC에 이제 그 보면 OR 매핑을 하면서도 쿼리도 하고 퍼시스턴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DML이 된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밸리데이션, 비즈니스 로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건 ADF-BC에 대한 게 아니죠.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는 애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RDB를 쓰는 애들은 일단 OR 매핑 기능이 있어야 되고 쿼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비즈니스 로직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는 ADF-BC도 있을 것이고 JPA들도 있을 것이고 퍼시스턴시 API를 쓰는 그런 애들 이클립스 링크, 탑링크 같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웹 서비스도 있고 자바 클래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ADF-BC는 저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ADF-BC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바와 XML 선언적으로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메인 패키지는 우리가 API를 들어봐야 될 패키지는 저거 두 개에 다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oracle.jbo.domain 여기에 데이터 타입 때문에 볼 때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전부 다 oracle.jbo 혹은 oracle.jbo.server에 있습니다. 그래서 oracle.jbo.server에는 주로 implementation 클래스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JBO 안에는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패키지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 두 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ADF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그래서 뭘로? 개수는 간단해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비즈니스 컴포넌트에는 엔티티, 그 다음에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 우리가 말하는 포린키 관계, DB에서의 포린키. DB에 포린키가 없더라도 내가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굳이 너무 개판이야. 데이터 타입은 좀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요. 얼토당토안하게 제발 그 바차2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 안에 코딩을 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 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땡기면 되고 내가 포매팅을 해서 타임스트림까지 다 조절할 수 있게 그냥 들어가 있는 그냥 7바이트에 다양한 그 날짜를 갖다 다 저장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굳이 바차2를 쓰므로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것만 없으면은 DB 엔티티가 DB의 스키마 ERB가 어떻게 그려져 있든 기간에 저런 어소시에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엔티티 간의 관계가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엔티티와 엔티티를 모아서 유저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다양한 엔티티 간의 관계를 가지고 한 번에 보여주겠죠. 조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뷰 오브젝트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 뷰 오브젝트가 혹시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없더라도 의미적으로 유저한테 보여주는 익스포즈 할 때는 관계가 있다 하면 여기에다가 뷰 링크라는 걸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아닙니다. 요 어소시에이션은 그러니까 엔티티 사이의 어소시에이션은 주로 뭘 하느냐면은 데이터 인티그리티를 위한 거야. 마스터 차일드 관계에서 마스터가 없으면 차일드를 못 만든다. 이거 레퍼런스 관계. 두 번째는 마스터가 없어지면 차일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컴포지션 관계. 이런 관계죠. 이런 것들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그런 인테그레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한 관계, 연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링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은 어소시에이션이 뷰 링크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B에 어소시에이션을 없으면은 아까도 점심시간 오라클 사람들 이야기했지만은 저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개발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테이블이 엄청 많아요. 실전에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정확하게 데이터 스키마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을 해서 저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잘 맺어 두시는 게 음악 밸리데이션을 날 코딩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편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래서 보여주는 SQL 뷰와 뷰 링크, 여기 있는 요 뷰는 요것 두 개를 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주문이라는 뷰는 주문 마스터와 그 주문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 한 번에 결제한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이런 뷰가 현실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요런 뷰를 이제 UI 단에 비즈니스 컨트롤러 단에 JSF 단으로 넘겨줄 때는 모든 것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이라는 걸 통해서 익스포즈를 하게 됩니다. 저기서 익스포즈 안 된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저 위에서. 모든 것은 얘를 통해서 라는 거죠. 얘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듈과 엔티티, 뷰, 링크, 엔티티 어소시에이션 이게 이제 대표적인 5개가 있고요. 안에 또 뭐 많이 있죠. 있지만은 주로 이걸 가지고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는 자 엔티티라는 게 뭐냐 외우시면 돼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테이블의 하나의 로를 엔티티라고 이야기해요. 엔티티 객체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의 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로. 그래서 테이블의 컨스트레인트를 다 가지고 오고 밸리데이션 로직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인테그리티를 검증하는 것을 전부 다 엔티티에다가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좀 이상한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하나의 어트리뷰트에 여기에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엔티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쪽 다른 테이블에 있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뷰를 만들어서 그 뷰를 요 엔티티가 참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엔티티의 밸리데이션을 DB 테이블, 저쪽 DB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만 그런 검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힌트는 UI로 보여질 때 여기는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레이블은 어떻게 선언이 되어야 되느냐, 힌트는 어떻게 보여져야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런타임 비헤이비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밸리데이션 룰 같은 게 들어있고 그것들이 XML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자바가 클래스가 만들어져서 이제 익스포저를 한다. 이게 저게 요 AWS BC 레이어에서 우리가 쓴다라는 이야기지. 모델 단 JSF 단에서 엔티티를 바로 액세스할 수는 없어요. 자바 클래스, 자바로 코딩하면 끄집어낼 수 있긴 있으니까 결국은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뷰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되어 있는 엔티티 혹은 정의하지 않은 바로 SQL만 엔티티가 없는 SQL만 가지고도 리드 온리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리드 온리 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엔티티 혹은 SQL을 가지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는 UI 단, 저 앞단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BC 앞단에다가 어떻게 데이터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는 것이 뷰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당연하게 요 안에 order by where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뷰에서 엔티티 안에서 내가 숨길 거, 보여줄 거 이런 것들 다 여기 다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쿼리를 여러 가지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디테일 여기서 쿼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엔티티 베이스인데 또 쿼리를 하느냐? 쿼리를 합니다. ADF가 그래서 조금 희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뷰할 때. 그리고 마스터 디테일 뷰 링크를 통해 가지고 코디네이션을 뷰가 직접 하고요. 똑같이 XML과 자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모듈이라는 애가 익스포즈를 하는 거죠. 내가 만든 엔티티 기반의 혹은 SQL 기반의 그 뷰들이 모든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통해서 유저한테 다 익스포즈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만 익스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DB 커넥션과 그 DB 커넥션에 타이트하게 커플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같이 핸들링을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엔티티 오브젝트. 졸리신가 봐요. 그쵸? 하겠습니다. Working with the entity. 다시 말씀드리면은 entity는
방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하나의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만들 때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DB에도 크리에이터 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뷰를 DB에 있는 뷰를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 엔티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테이블 혹은 뷰 혹은 시너님 뷰를 퍼블릭 시너님으로 오픈했으면 그걸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유저의 다른 스키마에 있는 엔티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해서 이쪽 스키마에서 액세스를 할 수 있으면은 보통 만들어서 시너님을 만들어서 던지서 주잖아요. 그 시너님을 통해서도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 특이한 거는 리모트에 있는 서비스 데이터 오브젝트 SDO를 기반으로 테이블을 엔티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웹 서비스로 익스포즈 되어 있는 그 웹 서비스를 엔티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엔티티를 내가 뷰로 만들어서 쓰는 거는 쉽죠. 이렇게 희한한 이거는 오라클의 SOA 오리엔티드 한 퓨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기능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국은 하나의 롤을 표현을 한다. 테이블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당연히 뷰라고 하면은 뷰가 이제 여러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뷰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엔티티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뷰는 ADF BCS의 뷰가 엔티티를 기반으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뷰를 통해서 CRUD가 다 되거든요. CRUD가 되는데 밑단에 DB 테이블이 아니었고 이게 뷰였어. 안에 조인이 되어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뷰에 대해서 인서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CRUD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엔티티 클래스를 확장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 오브젝트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캐싱을 해요. 캐시 들어오면서 이제 트랜잭션 관계에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캐시했는데 저쪽 다 뒷단에서 바꾸면 어떡할 건데 이런 이야기 딱 나오거든요. 자, 엔티티 오브젝트 사실은 저 캐시는 엔티티 오브젝트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 캐시라는 맵을 가지고 있는 애는 db 트랜잭션 oracle.jbo.server에 있는 db 트랜잭션이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걔가 저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캐시는 여러 사용자가 빨리 데이터를 갖다가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캐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인테그리티가 뭐 DB에 다른 놈이 그거 했으면은 캐시돼 있으면은 새 데이터가 안 오겠네. 새 데이터가 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캐시는 어떤 캐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스테이트를 관리한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스테이트리스한 HTTP 프로토콜 상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DB에 유저가 바꾼 더티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DB에다가 전혀 쓰지도 않고 쓰는 순간 이제 롤백 이미지가 바깥에 생기면서 나는 걔를 보게 되잖아요. 일단 DB에 쓰긴 쓴 거죠.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쓰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모듈 자체에서 트랜잭션을 딱 관리를 해서 더티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캐시를 유지를 한다. 그렇게 해서 각 유저별로 캐시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 캐시는 HTTP 세션이라 생각하면 무방하다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HTTP 세션을 쓰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그 세션이 HTTP 세션이랑 거의 딱 1대1로 매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유저 브라우저에서의 트랜잭션을 위한 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티 리드를 하지는 않는다. 각 유저별로 있기 때문에 더티 리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DB 그런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어트리뷰트 레벨에 엔티티 레벨에 밸리데이션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비즈니스 메소드도 가질 수도 있다. 대부분이 밸리데이션이죠.
엔티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DB에 있는 지금 테이블이라고 그냥 다 이야기할게요. 대부분 테이블이니까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거를 커스터머스 EO라는 테이블로 비즈니스 컴포넌트 프람 테이블이라는 위자드를 JD벨로퍼로 써서 이제 땡겨왔잖아요. 만드실 때 시설할 때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땡겨온 애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렇게 정확하게 매핑이 되어 있고 저 엔티티에는 선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스테이터스라는 저 리스트는 골드, 실버, 플래티넘 세 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밸리데이션 룰이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엔티티에서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JDeveloper에서 create entity object를 하면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실습을 만드셨을 때는 여기서 new 해가지고 여기서 요걸 하셨죠. 비즈니스 컴포넌트 프롬 테이블 요거를 하셔가지고 그냥 테이블에 있는 거 그냥 쭉쭉쭉 당겨 왔을 텐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또 이걸 갖다가 중간중간에 돌리면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만드니 부적합하고 네이밍 룰이 또 안 맞고 이래요. DB 테이블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다 쓰면은 U 해가지고 이걸 안 하고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좋아요. 각각 하나 수동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엔티티 오브젝트를 이렇게 딱 만들면 얘가 또 하필이면 재수없게 DB가 없는 애라고 DB TCP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자 엔티티 프롬 테이블에서 하든지 비즈니스 컴포넌트 프롬 테이블을 하든지 뉴 엔티티를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쿼리를 하잖아요. 쿼리해서 어떤 DB가 DB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해서 오른쪽으로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면은 JDeveloper가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DB의 데이터베이스 딕셔너리를 뒤집니다. 뒤져서 그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는 뭐가 있고 요 엔티티와 관련된 릴레이션십은 뭐가 있고를 미리 다 찾아와요. PK, FK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PK가 없으면은 디폴트로 row ID라는 걸 만들어서 프라이머리 키로 자동 생성하는데요. PK 없는 테이블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ow ID를 가지고 되긴 하지만 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라도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DB에 나는 꼭 DB 유저가 나는 꼭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다가 PK라고 지정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웨어 조건으로 한 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지. 어떤 경우로? 그 경우를 가지고 엔티티에서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PK는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DB의 컨스트레인트를 PK, FK 관계,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걸려있는 거, 그 다음에 각 칼럼의 사이즈, 기본 컨스트레인트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바차2, 2호, 바차2, 몇백짜리, DB 테이블에 바차2등 최대 얼마까지 올 수 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DB 테이블의 바차2 타입과 PLSQL에서 바차2 타입은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기억 옛날에 알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사이즈가 이렇게 나온 걸 그대로 놔두면은 내가 땡겨서 UI에서 이렇게 쭉 땡겨 놔보면은 실제로 데이터는 대부분 이만한 이름, 라스트 네임, 성이 들어갈 자리인데 이렇게 나오죠. 크게. 그럼 많이 경험해보셔서 한 번이나 해보신 부분 나오실 건데 그래서 엔티티에서 데이터 위스를 이렇게 지정을 컨트롤 힌트에서 각 어트리뷰트별로 다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이거든요. UI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진짜로 얼마나 데이터가 개수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타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본부터 제대로 하는 게 나중에 편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eoname.xml이라는 XML 데피니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럼 저 eoname은 내가 물론 주죠. 내가 물론 내가 줍니다. 내가 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이 옵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네이밍 자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이밍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네이밍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 네, 없네요. 얘에 대해서 내가 자바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름이 디파트먼트라는 요 이름에 인플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난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럴 수 있죠. 우리 회사의 네이밍 룰에 틀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절대로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있을 텐데 없네. 아예 지울 수가 없게 만든대. 근데 소스 상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가서 얘 지우지 말라는. 이렇게 지우시면은 딜리트를 누르고 여기서 삭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들어놨는데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이걸 빼면은 다시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소스 BC에서 특히 저 소스를 수동으로 지우지 마세요. 저렇게 지웠다가는 고쳐야 될 XML이 상당히 많아요. 이 XML을 이 소스 가서 고치면 돼요. 여기 가서 고치면 되는데 훅 한번 지워버리면은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 나오는 방그 자바 클래스의 이름이 방금 아까 보셨을 때 있었나요? 이렇게 넣을 때 이름 주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그쵸? 자바 클래스 이름을 요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툴즈의 프레퍼런스에 ADF 비즈니스 컴포넌트 여기에 가보시면은 베이스 클래스 클래스 네이밍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뷰 오브젝트, 엔티티 오브젝트,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다양한 이제 클래스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서픽스로 프리픽스는 안 돼요. 서픽스로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면은 여기에다 AAH 치면은 디파트먼트 AAH 자바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거를 요 프레퍼런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프로젝트 셋업, JDeveloper 셋업을 하죠. JDeveloper 셋업 각 팀끼리 저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있어요. 디폴트 프로젝트 프로퍼티가 있어요. 디폴트 프로젝트 프로퍼티 여기에 보시면 또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대로 그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끌고 프레퍼런스에 있는 게 디폴트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클래스는 없네요. 여기는 클래스 네이밍은 없는데 나머지 것들은 클래스 네이밍은 각 모델별로만 있을 거예요. 그건 없네. 제가 잠깐만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베이스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 클래스.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요 프레퍼런스에서 설정을 해놓으면 그거를 디폴트 프로젝트 프로퍼티도 가 있고 요 베이스 클래스 요거를 그대로 얘가 물고 가져갑니다. 요 모델 프로젝트에서 이 베이스 클래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만들었을 때 여기서 자바 클래스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요 다 필요해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면은 각각의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가 익스텐저에 여기에다가 뭘 쓸 거냐 이 말이거든요. 저 베이스 클래스라는 거는 여기에다 뭘 쓸 거나 저걸 갖다 뭐를 해놨게요? 우리가 쓰는 엔티티별, 뷰별, 어플리케이션의 모듈의 공통 코드를 저기다가 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코드를 네가 쓸 수 있으면은 그거를 저기다 세팅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저기 가서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 회사는 이거 아닌데 나는 오라클 엔티티 인플인데 이렇게 손으로 날 코딩 하시지 마라. 여기만 이렇게 날 코딩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바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러다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딕셔너리를 찾아가지고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 그러니까 포린키 관계 FK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저 FK가 포린키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다시 필요 없는 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뉴 어플리케이션 하면 안 되죠. 여기에다가 등이 BC라는 걸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프리픽스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JDeveloper의 이런 드래그 앤 드랍 선언적인 개발의 툴이 문제는 뭐 사실 아닌데 우리가 관건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안 읽어보고 슉 지나가거든요.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프리픽스라는 게 여기서 훅 지나가요. 요걸 지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리팩토링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저 하나하나 있는 것들을 절대로 그냥 보는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걸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나는 내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 실린더 패턴에서 만들고 저기는 저쪽에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똑같은 패키지 이름이 막 여러 군데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은 데이터 컨트롤이 저 패키지 이름을 보고 찾아가요. 저 패키지 이름이 많이 숨어 있는데 저 패키지 이름이 XML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따라다니면서 찾아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분리를 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패키지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그거를 따르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은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퓨전 웹을 만들 거냐, 뭐 제너럴로 만들 거냐, 퓨전 웹으로 만들면은 모델 프로젝트를 여기서 이제 모델로 들어가면은 테크니컬 스코프는 알아서 별로 의미 없으면 내가 필요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기죠. 요거에 따라 요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 다음에 요게 있는데 여기까지 유심히 보셔서 만드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엔티티를 new business component from entity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만들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엔티티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타입맵을 보시면은 SQL 플레이브라 SQL 쪽으로 DB 쪽에 매핑될 때는 어떤 타입을 쓸 거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컴포넌트 자바 쪽에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자바 클래스를 쓸 거냐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SQL V 이게 SQL V 표준을 따를 것이냐 오라클을 쓸 것이냐 이릅니다. 그래서 오라클 ADF BC는 물론 오라클 DB에 비해서 기능이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MySQL이나 SQL 서버를 쓸 수 있어요. 뒷단의 DB를 오라클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타입맵은 자바 혹은 오라클이 있는데 쓰기에는 얘가 조금 더 좋아요. 자바가 좀 더 오라클 도메인에 있는 이렇게 쓰면은 모든 자바 클래스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 타입의 DB에 있는 거면은 아까처럼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걔의 자바 객체 타입은 oracle.jbo. 볼까요? 여기에 모델 API에 oracle.jbo. domain 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타입 많이 있거든요. 요 안에 있는 요 oracle.jbo. domain에 있는 데이터 얘를 쓰고
요 넘버를 쓰면은 oracle.jbo.domain에 있는 넘버를 써요. 저기를 오라클로 두면. 물론 대부분의 이런 애들이 SQL을 우리가 SQL을 쓰니까 SQL을 익스텐드 하기 때문에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오라클을 쓸 때에 일단 있고요. 그러면은 C랍이나 B랍 이런 거 핸들링이 좀 좋거든요. 이런 것들 쓰기 좋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오라클을 많이 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코딩을 하다 보면은 자바에 익숙, 오라클 JBO 도메인 타입은 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단점이 있긴 한데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만드니까 제가 그냥 그래서 여기서 쿼리를 할 때 데이터를 쿼리를 할 때 스키마의 필터 타입에 여기서 MView, 시너님, 테이블 뷰 다를 찾아올 수도 있고 나는 오라클 퓨전 앱스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테이블이 여기 찾아오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얘만 찾아와요. 쿼리를 할 때 DB 딕셔너리 찾아서 그래서 디파트먼트와 EMP 이걸 가지고 얘는 뷰입니다.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엔티티 네임을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위자드를 한번 축축축 넘어가면은 내 이거 이름 바꿨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시간이 담은 얼마 정도라도 1, 2분이라도 그게 되죠. 그렇게 하고 업데이터블 뷰를 만듭니다. 업데이터블 뷰는 엔티티를 뷰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여기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는 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명세서를 보고 여기는 요 어트리뷰트는 실제 이름은 이런 이름이구만. 그래서 이름과 레이블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랭스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일단 DB에서부터 만들고 내가 그걸 찾아가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만들고 나서 여기서 다 지워버리고 익스포즈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들면은 요 디파트먼트와 인플로이 사이에 어소시에이션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어떻게 뉴 비즈니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런 다이어그램은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프로젝트는 분리는 안 하시지만 어쨌든 만들어서 디플로이 할 때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바꾸어서 여기다가 하고 이거를 잡고 당겨 보면은 저 관계가 어디서 저 FK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들인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얘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R2가 참 좋은 버전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안 만들어도 여기에 얘를 딱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탭이 다이어그램이라는 탭이 하나 더 생겨요. 딱 누르면은 이 엔티티와 연관된 다이어그램이 다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릴 필요가 없는데 7에서는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보고 DB 테이블에 딕셔너리 보고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상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컴포넌트 프롬 테이블이랑 위자드를 썼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얘들 이름이 너무 의미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름만 딱 보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뭐 알 수 있죠. 디파트먼트의 매니저에 대한 거. 디파트먼트와 매니저니까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겠거니 연관관계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도 뭐 그렇게 얘는 뭘까요? EMP, DPT는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DPT예요. 그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요거는 인플로이가 인플로이한테 요거죠. 여기에 있는 요 다이어그램의 얘 그죠? 셀프 요런 것들인데
요 이름이 지금 얘야 테이블이 이름이 좀 저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저거를 DB 테이블 스키만 이름 보면은 희한하지 않습니까? 코드 메모리에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무슨 영양 생산성에 뭐를 갖다가 해치느냐? 내가 여기서 인플로이 테이블에 자바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바 클래스를 만들겠어. 액세스도 만들겠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여기에 요 자바 코드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얘는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름이 얘가 이제 그런 셋이 아니고 get 중에서 get 이거 get manager id employees 하면은 지금 이 메소드가 뭘 했, 방금 보신 employee를 가지고 오는 얘 get manager id employees라고 하는 얘는 뭐냐 하면은 내 인플로이, 나의 매니저 인플로이 객체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잘 이름을 보시면은 매니저, get 매니저지 우리는 자바에서는 그쵸? 이름이 get 매니저지 get 매니저 ID employees 이건 좀 이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요 어소시에이션도 직접 내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요 어소시에이션 이름만 가지고는 의미 있는 이름을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네임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프리뷰는 뭐냐면은 이름을 바꿨을 때 요 BC를 바꿨을 때 어떤 놈이 바뀌어야 되지라는 거를 디펜던시 체크를 해줘요. 참은 디펜던시 체크를 해서 컨펌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패키지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릴레이션십에 딱 가보시면은 요거 요 어소시에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뭘 이야기하려고 했더라? 네, 요거 액세서 여기서 이름을 요 액세스 이름을 갖다가 내가 여기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영어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소스 액세스 소스가 뭔지 1대 n이 0대 1이나 1대 n이나 n 대 1이나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양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은 디파트먼트라는 부서 엔티티에다가 인플로이를 익스포즈 한다는 거. 인플로이 요 이름으로 요 인플로이를 그러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 디파트먼트에 있는 인플로이죠. 그렇죠? 인플로이즈 인 디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름이 훨씬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익스포즈 할 때 저런 이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알기 쉬운 이름으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런 네임을 하는 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employees department는 이거는 뭐 my DPT 요게 훨씬 더 이름이 맞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당연히 여기를 체크를 안 하면은 employee는 디파트먼트를 찾아가는데 메소드가 있어요. employee 내 인스턴스 get my dpt라면 디파트먼트가 다 튀어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메소드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1대1 관계 항상 말하지만은 필요 없는 거는 만들지 말자. 필요하다라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관계를 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new entity로 이렇게 만들면은 자 based on 스키마를 내가 이렇게 찾아서 대부분 테이블을 쿼리를 합니다. 쿼리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잡스 너무 간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이름도 고칠 수가 있고요. 내가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add attribute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new attribute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DB에는 없는 transient
퍼시트에서 안 한다. DB에는 없는 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하나하나 정의를. 명세서를 보고 이제 그거 다큐멘테이션 되어 있는 명세서를 보고 여기서 하나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가서는 요 잡 아이디 요거에 대해서 아 얘는 프라이버티 다 맞구나 맞고 프로퍼티스 뭐 이런 건 없고 타입이 스트링이고 이게 DB의 바차투지만 실제로 얘는 넘버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왜냐면 DB에 스트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긴 들어가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선언을 하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뭐 익스포즈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 요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요거 자 한번 보시면 요게 뭘 의미하는지 요 뷰를 만들면 여기가 비활성화되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UI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즈 하는 거는 엔티티를 익스포즈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뷰가 유저가 보이는 대로 비즈니스에 맞는 대로 SQL을 매핑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 뷰를 만드는 건데 가능하면은 디폴트 뷰도 만들지 마십시오. 진짜 나중에 디펜던시가 막 생겨요. UI에서 막 써버려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썼다라는. 그래서 제너레이터 디폴트 뷰를 하시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장을 하고요.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피니시를 하면은 이렇게 엔티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내가 이걸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지. 만들라고 한 게 잡을 만들었는데 요 잡이 기존에 있던 인플로이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어소시에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러면은 이름을 고쳐야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자드로 만드는 거를 디폴트를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만들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어트리뷰트의 컨트롤, 내가 이걸 봤는데 컨트롤 힌트를 만들면서 할 수는 없네. 컨트롤 힌트를 지금 이게 뭘 할 수 있다라는 말이냐 하면은 각 이제 뷰 할 때는 제가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각 어트리뷰트에 그러면은 자 인플로이를 한번 보죠. 인플로이의 어트리뷰트에 있으면은 여기서도 고칠 수 있고 요걸 더블 클릭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모달 윈도우가 나오니까 여기 딴 것도 보고 싶은데 이런 걸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예전에는 여기서는 못 봤죠. 하나하나씩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익숙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가서 이름이 좀 순서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순서를 바꾸고 디폴트 순서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힌트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냐 숨길 것이냐. 그 다음에 레이블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번들에서 모델 번들이라는 데 내가 쓸 건데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밸류가 이게 이름이 뭐였지? 잡 아이디죠. 잡. 이건 잡은 잡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디스크립션은 잡 아이디. 이렇게 아닌데. 그렇지. 여기다가 잡 아이디 이렇게 만들어서 세이브 앤드 셀렉트를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면은
랭귀지가 유저가 보이고 하는 로케일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여기서 new 하셔도 되죠. 이 프로젝트의 디폴트 패키지에 만들어지거든요. 디폴트 패키지에 저 모델 번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제너럴 해서 파일을 만들면서 리스트와 KO점 만들어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일단 여기서 영어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리프레시를 해보면은 걔가 나오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만 한글로 제가 쭉 고쳐요. 여기는 뭐냐면 잡이 뭐지? 집중. 이렇게 해놓으면은 잘 보시면은 얘를 내가 빌드를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디플로 빌드를 해보면은 클래시즈에 여기 가보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네이티브 투 아스키가 적용이 돼서 UTF-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글을 쓰면은 써도 됩니다. 옛날에는 불편했죠. 네이티브 투 아스키 돌려야 되고 막 이랬는데 다른 툴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티브 투 아스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NLS를 쓰죠. 나는 여기에 생기는 번들이 여기다 생기는 거는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싫죠. 싫을 수 있지. 그러면은 모델의 프로젝트 프로퍼티에 여기에 리소스 간다. 여기서 내가 바꿀 수가 있어. 바꾸고 없애버리면 돼요. 여기에 옵션을 잘 보시면은 한 프로젝트당 하나 혹은 한 파일당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인플로이에 대한 번들은 인플로이만 쓰이고 번들 너무 많아져서 힘들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리소스 번들 타입이 프로퍼티 번들도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XML 타입. 오라클 퓨전 앱스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런 네이버, 저런 리소스 번들을 MDS를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리소스 레이블까지도 나는 이 이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이상한 말로 그거 딴지를 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뜯어 고치지 않고 MDS로 레이블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들을 여기서 이제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얘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디폴트 여기에 있는 이 프로젝트의 소스 패스에 가보시면은 디폴트 패키지 이게 아까 그 위자드에서 만들었던 게 여기에 쓰여지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클립스는 되는데 JDBF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자바 소스가 꼭 여기 밑에만 있어야 되냐? 이것도 쓰시면 돼요. 자바 소스를 필요에 의해서 여러 군데로 애드하는 걸 리무브를 해서 자바 소스를 여러 군데로 쓸 수가 있고요. 아웃풋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디에 엔터나 혹은 메이븐이랑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 꼭 메이븐처럼 나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JD벨로퍼에서 만드는 건 고정이 돼 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꿀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체키, 얼터넷 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 PK면은 이메일은 그 유니크니스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터넷 키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터넷 키는 여기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너럴 있어요. 하면은 이메일을 하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써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면은 효과가 뭐냐 하면은 find by key가 돼요. find by key가. 물론 DB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그건 없지만은 find by key가 돼서 한 놈만 이렇게 땡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키고요.
구글에 찾아보면은 저 alternate key를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ADF 버그에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팩토링은 당연히 내가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리팩토링. 아까 이름을 바꾸는 데가 이런 데서 여기서도 있지만 이런 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리팩트해서 리네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네임을 해서 프리뷰를 딱 해보면은 나는 이거 복단수야. 대부분 다 복수였으니까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를 쓰는 애가 여기에 이렇게 다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래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돌리면은 그제서야 쭉 바뀝니다. 바뀌고 나면은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벤트 등록은 뭐냐? 아까 말했던 EDN, 이벤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ED는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디피니션을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아니지. 인플루에가 그럴듯한 놈만 해다가 비즈니스 이벤트로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벤트는 뭐냐 하면은 셀러리 체인지 아주 좀 민감하죠. 이런 것들은 오디션할 목적도 있긴 하지만 다른 프로세스를 켜울 수도 있죠. 그래서 페이로드는 뭐냐 하면은 뭘 셀러리를 여기는 어소시에이션 한 게 저 뒷단에 있는 애들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셀러리가 잡에 있죠. 인플로이와 잡에 가가지고 잡에 셀러리가 있는데 커미션 체인지 커미션 체인지를 해서 밸류는 바뀌었어요. 커미션 페이로드는 요거 하고 또 뭐 기본적으로 커미션이 바뀐 거하고 또 뭐냐면은 인플로이 아이디 어떤 놈의 커미션이 바뀌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페이로드를 이벤트를 정의를 하면은 이벤트 퍼블릭 여기서 이벤트를 여기서 내가 커미션 여기 이게 1대1 관계니까 인플로이도 있고 인플로이가 어소시에이션 돼가지고 매니저의 인플로이의 커미션 체인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쭉 나오네. 똑똑하네.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업데이트 됐을 때 그때 컨디션은 레이저 컨디션은 언제 하냐면은 어트리뷰트가 바뀌었는데 커미션 퍼센트가 여기다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넣는 거죠. 뭐 이상이 있다 이런 걸 넣는 것 같은데 헬퍼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얘가 딱 나와요. 스키마 데피니션 SOA니까 만들면서 이벤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EDL이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를 하면은 바뀌었을 때 얘가 디플로이 된 웹로직 서버에 이벤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EDN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그쪽으로 쭉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웹로직이 저 밑으로 해서 오라클 OS 서비스 버스 옛날의 서비스 버스가 이런 메디에이터에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프로세서를 트리거링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벤트 등록 그 다음에 유저 인풋에 대한 밸리데이션 다음 장에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코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죠. 이걸 눌러놓고 자 나는 이 안에서 뭘 할 거냐 하면 자, 내가 코딩한 커스텀한 그 코딩을 한 것들은 저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위에다가 메소드를 저 밑에다 쓰지 말고 왜냐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선언한 것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이게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쭉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스에서 오버라이드 내가 뭐를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게. 이 안에서 나는 크리에이트를 누구에 대해서 나는 오버라이드를 하겠다. 그래 놓고 슈퍼를 부르기 전에 여기다가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뭐를 인플로이 아이디를 저쪽 딴 데 가서 받아오는 거죠. 이런 거를 여기다 쓸 수가 있다. DB 시퀀스 이런 거 자동으로 되고요. 되는데 그릭으로 되어 있으면은 되는데 다른 복잡한 경우에 크리에이션 될 때, 뉴 인플로이가 만들어질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여기다 넣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텐드를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이거 드렸죠? 설명. 예, 설명 드렸죠? 컨트롤 타입 이 설명 안 드렸나 보네. 하다가 빼먹었네요. 자, 여기서 내가 어트리뷰트에서 아까 뭘 했었나? 잡 아이디 이걸 가지고 했었죠. 여기에 컨트롤 힌트에 보시면 컨트롤 타입이 이렇게 이거를 체크박스로 할 거냐, 초이스 리스트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콤보 박스 with list of value 할 거냐, 콤보 박스로만 할 거냐, 데이터냐, 에디트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랬지만 얘가 컨트롤 타입 이게 스트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넘버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컨트롤 해버리면은 UI의 디폴트로 보여지는 게 밸리데이터 넘버가 밸리데이터가 거기 딱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넘버가 되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로 되어 있으면은 추저 데이터에서 요 인풋 잡 옆에다가 달력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컨트롤 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리스트 오브 밸류는 이런 리스트 오브 밸류를 했다가 하면은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LOV라는 다음에 하는 LOV를 달면은 여기를 자동으로 직접 바꾸고 그래 놓고 하는데 UI에서 필요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덮어 씁니다. UI에서 고치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여기에 오토 서밋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내가 이게 토탈 셀러리라는 걸 하나 만들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애들을 어트리뷰트를 애들을 하나 합니다. 애들 하는데 연봉인데 요 연봉은 넘버예요. 여기 셀러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연봉은 어떻게 하냐면은 넘버 롱으로 만드는데 내가 익스프레션을 persistence 하지는 않죠. persistence 하지 않는데 익스프레션으로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그룹 익스프레션을 씁니다. 그룹 익스프레션을 쓰는데 커미션 PCT가 있었죠. 여기에 있는 커미션 PCT 곱하기 셀러리 인플로이가 어디 있죠? 셀러리는 내 거에 잡에 있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인플로이하고 캔슬 해보시면은 여기에 인플로이하고 잡하고 이렇게 포린키가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었죠. 자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요 잡에 어트리뷰트에 민 셀러리, 맥스 셀러리가 있네. 그냥 셀러리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저거 찾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안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쉽네. 설명. 애드 어트리뷰트를 하는데 익스프레션으로 여기다가 넘버로 용을 아니지. 커미션이 숫자니까 그거니까 소수니까 여기다가 이어리 셀러리를 만드는데 여기는 커미션 PCT 곱하기 셀러리 홈
샐러리 더하기, 그쵸? 샐러리 더하기 샐러리 커미션 앤더를 이거 곱하기 12 이게 되겠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시면 디펜던트 어폰이라는 요 말이 있어요. 커미션이나 샐러리가 바뀌면 자동 계산돼 다시 계산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저기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기가 그룹이 익스프레션이거든요. 그룹이는 만약에 커미션이 느리면 요거 늘 포인트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이 문법에 보면은 늘 세이프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늘이면은 그냥 없이 가는. 그게 오퍼레이터 물음표였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쓰시든지 아니면은 마치 자바처럼 홈 해가지고 if PCT 늘이면 홈 DF definition real PCT 하나 놓고 만약에 느리면 real PCT는 0 그래 놓으면 이제 널 포인트가 안 나겠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룹이 한 줄로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룹이 코드 블락이 여기 아무데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다 치고 산으로 가고 있죠 지금. 왜 그 산으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요 값이 커미션 퍼센트와 샐러리에 따라 재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비즈니스 로직상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요쪽으로 땡기는 것까지 좋았죠. 땡겼으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샐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오토 서밋을 해줘야 돼요. 오토 서밋 배우셨죠? 네, UI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오토 서밋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ADF를 제일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비즈니스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해주면은 얼마나 편하겠어.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돼. UI만 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밋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업데이트 자 하나하나 이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좀 쉬어가시죠. 입이 아팠어요. 45분 시작했습니다. 실수 없으니까 좋죠.